남편은 매년 수억 원의 연봉을 받는 내게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시부모님을 모시라고 강요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퇴근하고 현관문에 들어선 남편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고등어 조림, 돼지고기를 넣은 된장찌개, 그리고 파를 썰어 넣은 계란말이 등 소박한 반찬 3가지가 전부였다. 나는 방금 전 제주도 파트너사와의 화상회의를 끝낸 참이었다. 1. 영억 원이 넘는 해변 리조트 설계안을 계속 수정하느라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럼에도 서재에서 나와 부엌크로가 음식을 데우고 밥을 푸고 남편 앞에 수저를 가지런히 놓았다. 나는 그렇게 6년을 살았다. 나만 충분히 노력하면 가정은 평온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날 저녁 내가 밥 한 숟갈을 채뜨기도 전에 도지는 식탁 위에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태연하게 말했다. 다음 달 초에 부모님이 시골에서 올라와 우리 부부랑 아예 합치기로 하셨어. 내 손에 들린 젓가락이 멈칫했다. 발코니 박해운대로의 자동차 소음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소리로 귓가를 때렸다. 마린시티 23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부산 시내는 화려한 불빛으로 빛났지만 내 마음은 갑자기 캄캄해졌다. 나는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아예 합친다니 언제까지? 도지는 내가 쓸데없는 질문을 했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부모님이 연세도 있으신데 시골에 더 계실 이유가 어딨어? 내가 장남인데 부모님 모시는 건 당연한 거잖아. 우리 집 방이 3개인데 하나는 당신이 서재로 쓰고 있잖아. 그거 치워. 도지는 고등어 한 점을 밥그릇에 얹으며 씹어 삼키듯 말했다. 당신도 이제 일 그만둬.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방금 뭐라고 했어? 일 그만두라고 했어. 그가 고개를 들었다.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한 눈빛이었다. 당신 지금 월급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지? 디자인 총괄 이사까지 했으면 몇 년 쉰다고 굶어 죽진 않잖아. 우리 모아둔 돈도 있고 이 아파트 대출금도 다 갚았고 당신은 집에서 우리 부모님 식사랑 약 챙겨드리고 겸사겸사 우리 아이도 갖자고. 나는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랐다. 그럼 당신 수입은 어떡하고? 도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건축 자재 회사의 영업 사원이다. 월 수입은 350만 원 남짓이고 상여금이 나오는 달에나 400만 원을 조금 넘겼다. 결혼 후 6년 동안 관리비, 식비, 차량 유지비, 양가 경조사비 등 거의 모든 지출은 내가 부담했다. 이 아파트 역시 결혼 전 내가 산 4명의의 재산이었다. 그 시절 도지는 옷가방 하나만 들고 와 평생 나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당신은 왜 항상 돈 얘기를 꺼내? 그가 숟가락을 식탁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남자는 배포가 중요하지. 돈 많이 번다고 목소리 큰 게 아니야.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어. 여자가 돈을 많이 벌수록 통제하기 힘들다고. 남들이 보면 내가 아내한테 얹혀 사는 줄 알 거 아냐. 나는 침묵했다. 마침내 깨달았다. 그는 내가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일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었다. 자신의 자격지심을 감추기 위해 내 커리어를 짓밟으려는 것이었다. 아버님이 나보고 일 그만두라고 하셨어?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셔. 도지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인내심을 잃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30 넘은 여자가 아직 애도 안 낳으면서 무슨 권력에 욕심을 내냐고 하시더라. 당신 올해 34이야. 당신 일광이나 기장 현장에 맨날 가고 파트너들 만나느라 자정에나 들어오고. 그게 무슨 가정꼴이야? 나는 식탁 아래로 2주먹을 꽉 쥐었다. 3일 전 나는 본사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제주도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나는 영남권 전체를 총괄하는 본부장으로 승진할 예정이었다. 그것은 내가 10년의 청춘을 바쳐 얻어낸 자리였다. 나는 공사 현장 임시막사에서 수많은 밤을 지새웠고 비를 맞으며 시공 항목 하나하나를 점검했다. 나보다 나이 많은 남자들만 가득한 회의실에 홀로 들어가 내가 옳다고 믿는 설계안을 방어했다.
그런데 내 남편은 밥 한 끼 먹는 자리에서 내게 그 모든 것을 내던지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당신 퇴사 후의 삶은 계산해 봤어? 내가 물었다. 도지는 내가 격렬하게 반항하지 않자 마음이 누그러진 줄 안 모양이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계산할 게 뭐 있어? 매달 내가 생활비로 150만 원 줄게. 부모님 병원비는 당신 모아둔 돈 쓰면 되고 은행에 5억 넘게 있잖아. 그거 몇 년 써도 안 줄어. 나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 저축액은 내가 도진에게 정확히 말한 적이 없는 금액이었다. 내가 5억 넘게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 도진이 흠칫했다. 단 1초였지만 나는 분명히 알아챘다. 그는 내 눈을 피하며 생선 가시를 발라냈다. 부부끼리 같이 살면서 아는 게 뭐 이상해? 내가 당신 계좌 좀 봤어. 내가 당신 남편인데 뭐 어때? 그는 오히려 화를 냈다. 이 집안에서 내가 모르면 안 되는 게 있어? 가슴이 시리도록 차가워졌다. 어제 오후 은행에서 누군가 내 금융의 비밀번호를 3회 잘못 입력했다는 알림이 왔었다. 나는 바빠서 실수로 잘못 누른 줄 알았다. 이제야 그것이 실수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도지는 몰래 내 계좌를 조회할 방법을 찾았던 것이다. 하지만 더 소름 끼치는 일은 따로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하나를 열고 내 앞으로 밀었다. 기장군 신도시에 위치한 3층짜리 단독 주택이었다. 호가는 약 20억 원이었다. 우리 부모님이 이 집을 마음에 들어 하셔. 작은 마당도 있고 제 사무실 방도 따로 있어서 나중에 애들 뛰어놀기도 좋대. 당신 이 아파트 팔면 한 10억은 받을 거 아냐. 거기에 모아둔 돈 보태고 모자란 건 은행 대출 받으면 돼. 나는 사진 아래를 유심히 보았다. 상담을 신청한 사람의 이름은 내가 아니라 백도진이었다. 집을 보러 간 날짜는 지난주 일요일 오전. 그가 교통사고 난 동료를 문병 간다고 했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당신 이미 이 집 보러 갔다 왔어? 내가 물었다. 도지는 부끄러워하는 기색조차 없었다. 아버지랑 같이 갔어. 아버지 며칠 전에 부산에 올라오셨는데 당신이 알면 반대할까봐 당신 먼저 안 보신 거야. 내 몸속에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다. 시아버지가 몰래 도시에 올라왔고 내 남편은 그를 모시고 집을 보러 다녔다. 그들은 내 아파트를 팔고 내 저축을 빼내고 나를 퇴사시킨 뒤 온 시댁 식구가 다 같이 살 계획을 세웠다. 그 모든 계획이 끝났고 돈을 내야 할 나만 가장 마지막에 알게 된 것이다. 새 집 명의는 누구로 할 건데? 내가 물었다. 도지는 아주 빨리 대답했다. 내 명의로 해야지.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나조차도 낯설게 느껴지는 웃음이었다. 왜 당신 명의로 하는데? 내가 가장이잖아. 도지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이 아파트가 당신 명의로 되어 있어서 아버지가 수년 동안 얼마나 맘상해 하셨는지 알아? 남자가 아내 집에서 살면 평생 고개도 못 든다고 하셨어. 새 집은 내 명의로 해야 나중에 조상님 제사도 모시고 할 거 아냐. 집 살 돈은 내 돈이잖아. 부부 사이에 내 돈 따지면 그게 무슨 정이야. 그는 식탁에 두 손을 짚고 목소리를 높였다. 혜원아, 솔직히 말해서 너 너무 이기적으로 굴지 마. 우리 부모님이 날 어떻게 키우셨는데 네가 며느리 들어왔으면 효도할 줄도 알아야지. 네가 돈 버는 것도 다 내가 뒤에서 내조해 주니까 가능한 거 아냐? 내가 없었으면 네가 1년 내내 맘 편히 출장 다니고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 나는 깨끗하게 치워진 부엌, 내가 요리한 음식들, 내가 세탁한 그의 옷들을 바라보았다. 시부모님 생신 때마다 선물을 준비한 건 나였다. 그의 여동생 유라가 화장품 가게를 차릴 때 빌려준 5천만 원도 아직 받지 못했다. 작년에 시아버지가 무릎 관절, 치환 수술을 받을 때 병원비 1천만 원을 결제한 것도 나였다. 그런데 도진의 입에서 그는 묵묵히 희생한 훌륭한 남편이 되어 있었다. 문득 결혼 전 친정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가난한 남자가 무서운 게 아니란다. 자존심은 없으면서 자격지심만 가득한 남자가 제일 무서운 거야.
그때 나는 엄마에게 일주일 내내 화를 냈지만 이제야 엄마의 눈이 정확했음을 알았다. 도지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랬다. 나도 다 당신 좋으라고 하는 소리야. 퇴사하면 스트레스도 줄어들 거 아냐. 어머니가 남편 챙기고 아이 키우는 법 다 가르쳐 주실 거래. 아버지가 새벽 5시 반에 차 드시는 걸 좋아하시니까 당신이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면 돼. 어머니는 허리가 아프셔서 무거운 걸 못 드셔. 부모님 옷은 당신이 손빨래 좀 해줘. 노인네들은 세탁기 쓰는 거 안 좋아하시잖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하게 들렸다. 그 말들은 이 결혼에 관의 못을 박는 소리 같았다. 그럼 우리 부모님은? 내가 물었다. 도지는 미간을 찌푸렸다. 장인 장모님은 연금도 나오시고 자가도 있으시잖아. 두 분이서 알아서 하시면 되지. 당신 부모님도 연금 나오시잖아. 근데 왜? 나는 장남이고 당신은 외동딸이잖아. 도진이 식탁을 쾅 내리쳤다.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남편 집안을 따라야지 어디서 나한테 따져? 방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선명하게 들렸다. 6년 전 이 남자는 우리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친부모처럼 모시겠다고 약속했었다. 6년 후 그는 우리 부모님은 알아서 살아야 하고 나는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부모를 수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여 식은 계란말이를 한 점 집어 밥그릇에 올렸다. 알았어. 도진이 멈칫했다. 뭐라고? 나는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다. 알았다고. 퇴사할게.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을 돌아 나를 안으려 했다. 나는 살짝 피했다. 하지만 인수인계할 시간이 하루 정도 필요해. 그래. 내일 다 마무리해. 도지는 너무 기뻐서 내 목소리가 차갑게 얼어붙은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바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혜원이가 동의했어요. 네, 제가 뭘 했어요. 여자들 말만 세게 하직업 좀 주면 다 말 듣는다고요. 나는 그와 2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전혀 나를 의식하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로 시아버지의 호탕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그래야 도리에 맞지. 며느리한테 내일 집 계약금 3억 먼저 송금하라고 해라. 일요일에 내가 올라가서 도장 찍을 테니까. 도진이 나를 돌아보았다. 아버지가 내일 3억 송금하래. 나는 미소 지었다. 알았어. 그날 밤 도진은 아주 푹 잤다. 반면 나는 서재에 홀로 앉아 새벽 3시까지 깨어 있었다. 사직서는 쓰지 않았다. 나는 은행 비밀번호를 모두 바꾸고 알 수 없는 기기 접근을 차단했으며 재산 관련 서류를 백업했다. 송금 내역을 변호사에게 보내고 저녁 식사 시작부터 몰래 켜두었던 녹음기를 확인했다. 그러고 나서 3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한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지훈. 우리 회사 법무팀장이었던 그는 현재 센텀시티에서 개인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진 후 그가 전화를 받았다. 혜원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나는 방문 틈으로 도진이 자고 있는 모습을 쳐다보았다. 그의 손은 아직 시아버지의 문자가 떠있는 휴대폰 위에 놓여 있었다. 이혼하려고요. 지훈은 몇 초간 침묵했다. 확실해? 확실해요. 나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하지만 이혼하기 전에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도진이 내 서명을 위조해서 집 가계약을 했을 수도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단번에 날카로워졌다. 증거 있어? 그 사람 휴대폰에서 계약서 사진을 찾았어요. 나는 화면 맨 아래의 글귀를 바라보며 말을 멈췄다. 위조된 내 서명 아래에는 10억 원 대출 보증 조항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대출자는 도진이 아니라 그의 여동생 유라였다. 나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지훈 선배, 내일 아침에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이건 단순한 이혼 문제가 아니에요. 창밖으로 부산의 하늘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무겁게 두드렸다.
나는 불을 끄고 서재문을 닫은 뒤 곤히 자고 있는 남편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이 아파트에 자신의 물건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며 문 앞에는 자신의 짐가방뿐만 아니라 은행 직원 2명, 변호사 1명,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준비한 음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서류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다. 새벽 4시 30분 침대에서 일어나 어두운 새 곳으로 갈아입고 어젯밤 고등어 조림과 식은 국 냄새가 여전히 남아있는 식탁에 앉았다. 집안은 천장에서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침실에서 도진이 몇 번 뒤척이더니 다시 코를 골았다. 그가 6년 동안 쌓아 올린 껍데기가 내 손에 의해 하나씩 벗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몰랐다. 정각 6시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로비야. 나는 침실 쪽을 힐끗 보았다. 올라오세요. 누구랑 오셨어요? 은행 쪽 2사람. 한 명은 여신 심사역이고 한 명은 내부 통제 책임자야. 네 서명을 직접 확인해야 한대.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3사람을 맞이했다. 지우는 하얀 셔츠에 회색 재킷을 입고 내가 본 중 가장 굳은 표정이었다. 동행한 여성은 대한은행 내부통제부 오 과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다른 한 남자는 10억 원 대출 서류를 담당하는 류대리였다. 오 과장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강혜원 씨, 이 서류들에 있는 서명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보증 계약서, 담보 제공 신청서, 자산 거래 위임장,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서약서 등을 넘겼다. 모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명은 80% 정도 비슷했지만 마지막 획이 미세하게 떨려 있었고 첫 글자의 갈고리 부분이 달랐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제 서명이 아니에요. 류 대리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저희도 이 서류가 연계대출 중개인을 통해 들어온 점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대출자는 백유라 씨, 백도진 씨의 여동생입니다. 서류 작업을 주도한 분은 백도진 씨고요. 손목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대출금이 이미 실행되었나요? 아직입니다. 오 과장이 대답했다. 하지만 5억 원이 가승인된 상태고 나머지 금액은 자산 실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내 앞으로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위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은행에 관련 서류 일체를 동결해 달라는 요청서야. 서명해. 그 다음 서명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할 거니까. 나는 펜을 쥐었지만 바로 서명하지 않았다. 만약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훈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돈이 넘어갔다면 그걸 증명하느라 엄청난 시간을 허비해야 했을 거야. 아파트가 당장 넘어가진 않더라도 기나긴 분쟁에 휘말렸겠지. 은행에서 제때 발견한 게 천만다행이야. 다행이 아니었다. 어젯밤 내가 도진의 휴대폰에서 계약서 사진을 보지 못했다면, 정말로 퇴사해버렸다면, 며칠만 더 그를 믿었더라면 내 아파트는 신우이의 빚보증 담보로 넘어갔을 것이다. 나는 페이지마다 서명했다.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등 뒤에서 침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혜원아, 덜 깬 도진의 목소리였다. 나는 돌아보았다. 그는 구겨진 잠옷차림에 헝클어진 머리, 맨발로 복도에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이 지훈과 은행 직원들, 그리고 식탁 위의 서류 뭉치에 머물자 안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이 사람들 다 누구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도진은 성큼성큼 걸어와 펼쳐진 계약서를 보고 서류를 낚아채려 했다. 누구 맘대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지훈이 일어서며 차갑게 말했다. 여긴 강혜원 씨 집입니다. 저희는 위조 서류가 의심되는 대출건으로 온 겁니다. 도진이 멈칫하며 나를 보았다. 도진이 멈칫하며 나를 보았다. 그의 입술이 달싹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당신이 내 서명을 위조했잖아. 위조 안 했어. 도진이 발끈했다. 대신 서명한 것뿐이야. 부부끼리 대신 서명하는 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오 과장이 그를 쳐다보며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위임장도 없이 대신 서명하고 그걸로 10억 원 대출 보증을 서는 건 가족 일이 아닙니다. 도진이 오 과장을 향해 소리쳤다. 아직 대출도 안 나갔는데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류 대리가 눈살을 찌푸렸다. 대출이 안 나갔다고 해서 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 앞으로 다가갔다. 내 아파트를 담보로 유라한테 돈을 빌려줘서 뭘 하려고 했어? 도지는 내 시선을 피했다. 유라가 가게를 확장한대. 예전에 당신이 준 5천만 원으로는 부족하대. 사업하려면 자본이 필요하잖아. 그럼 왜 당신 재산으로 담보를 안 잡았어? 그 질문에 도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담보로 잡을 재산이 없었다.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내가 산 것이고 집도 내 명이다. 그의 통장 잔고는 5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고 거래처 사람들을 만날 때 차는 시계마저도 내가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다. 도진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혜원아, 이건 나중에 너한테 말하려고 했어. 유라가 몇 달만 쓰고 금방 갚는다고 했어. 아버지도 허락하셨.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당신 아버지가 내 집을 담보로 잡는 걸 허락하셨다고? 말 그렇게 섭섭하게 하지 마. 아파트 팔고 새 집 사면 어차피 우리 공동집인데 내 명의로 좀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도진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지훈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백도진 씨, 강혜원 씨의 개인 자산, 무단 사용, 중단 통보서 및 위조 서류 조사 협조 요청서입니다. 도진은 받지 않았다. 당황했던 그의 눈빛이 분노로 바뀌었다. 너 변호사까지 불러서 날 협박해? 나는 대답했다.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부른 거야. 도진은 내 얼굴에 삿대질을 했다. 내가 부모님 모시고 살자고 했다고 이딴 짓까지 해? 나는 반걸음 물러섰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의 손가락이 닿는 것조차 불쾌했기 때문이다. 부모님 때문이 아니야. 나는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내 계좌를 몰래 들여다보고 내 서명을 위조하고 내 집을 담보로 잡고 내 재산을 팔아치울 계획을 세우면서 나를 당신한테 완전히 종속시키려고 일까지 그만두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난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거야. 어떤 가족?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의 가족? 아니면 우리의 가족? 도지는 말문이 막혔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시계를 보았다. 6시 50분.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예상보다 일찍 도착했다. 문을 열자 이삿짐 센터 직원들 뒤로 열쇠공이 공구함을 들고 서 있었다. 도진이 문 밖에 세 사람과 나를 번갈아 보았다. 너 뭐 하는 거야? 나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말했다. 침실, 서재, 신발장에 있는 남자 물건들 전부 꼼꼼히 포장해서 제가 드린 주소로 보내주세요. 도진이 달려들어 내 손목을 낚아챘다. 네가 감히. 지훈이 즉시 나서서 그의 손을 쳐냈다. 진정하십시오. 일 더 크게 만들지 말고. 도진이 으르렁거렸다. 여긴 내 집이야.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집 등기부등본은 내 명의야. 당신은 내 집을 담보로 잡을 권리도 없고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집에 계속 머물 권리는 더더욱 없어. 혜원아, 너무 매정하게 굴지 마. 매정한 건 내가 아니야. 문 밖에 서 있던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들어와도 될지 몰라 멈칫거렸다. 나는 말없이 옆으로 비켜섰다. 작업해 주세요. 도지는 곧장 침실로 뛰쳐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몇 초 후 무언가를 미친 듯이 뒤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가 서류나 원본 계약서 혹은 내가 봐서는 안 될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지훈을 보았다. 저 사람 아직 숨기는 게 있어요. 지훈이 끄덕였다. 혼자 들어가지 마. 방문이 벌컥 열리고 도진이 작은 나무 상자를 손에 든 채 걸어 나왔다. 그는 곧바로 현관으로 향하려 했으나 류대리가 실수인 척길을 막았다. 나는 그 상자를 알아보았다. 내 개인 도장과 집 등기권리증 사본이 들어있는 서재 서랍에 잠겨있던 상자였다.
내려놔. 그는 상자를 가슴에 꽉 품었다. 이건 내 물건이야. 내가 당신한테 준 적 없잖아. 부부면 내 것이 내 것이지. 그가 틈을 비집고 나가려 했지만 지훈이 이미 전화기를 꺼내들었다. 위조 서류 관련 물건을 무단 반출하시면 지금 바로 경찰 부릅니다. 도지는 돌처럼 굳었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중년 남성의 큰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진이, 정리 다 됐냐? 시아버지 백성모 씨가 시어머니와 유라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세 사람 모두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있었다. 이미 준비된 집에 입주할 생각에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이었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변호사, 은행 직원, 이삿짐 센터 직원과 열쇠공을 보자 그들의 안색은 일제히 변했다. 유라는 오빠의 손에 들린 상자를 보더니 곧바로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를 타려 했다. 오 과장이 입을 열었다. 백유라 씨, 멈추십시오. 당신 명의로 된 10억 원 대출 서류에 대해 확인할 게 있습니다. 유라의 몸이 굳었고 시어머니는 캐리어 손잡이를 놓쳤다. 시아버지는 분노로 벌겋게 달아오른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며느리, 너 지금 무슨 장난질이냐? 나는 현관으로 걸어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분히 응시했다. 장난 아닙니다. 나는 말했다. 오늘 저는 그저 당신들 가족의 것을 돌려드리려는 것뿐입니다. 내 뒤에서 열쇠공이 공구함을 열었고 지훈은 112를 눌렀다. 시아버지의 구두굽 소리가 타일 바닥을 강하게 때렸다. 그는 캐리어를 옆으로 밀쳐놓고 내 얼굴에 삿대질을 하며 복도 전체가 울릴 정도로 큰 소리를 쳤다. 강혜원, 네가 위아래도 몰라? 시부모가 도착하자마자 사람 쫓아내는 장난질을 쳐. 나는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제때 잘 오셨네요.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섰다. 도진아, 넌 거기 서서 뭐해? 빨리 저것들 다 쫓아내. 여긴 네 집이잖아. 도진은 마치 구명주를 잡은 듯 했다. 맞아요. 얘 미쳤어요. 변호사까지 불러서 절 협박하고 있다고요? 시아버지가 지훈을 돌아보았다. 당신 누구요? 지훈이 명함을 내밀었다. 강혜원 씨 대리인 한지훈 변호사입니다. 시아버지는 명함을 바닥으로 쳐냈다. 내 놈이 누군지 알게 뭐야.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지훈은 몸을 굽혀 명함을 줍고 먼지를 툭툭 턴 뒤 주머니에 넣었다. 서명 위조와 타인의 재산 무단 사용 혐의가 있는 시점에서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닙니다. 시아버지가 코웃음을 쳤다. 위조라니? 부부끼리 대신 사인 좀 하는 게 뭐가 어때서? 이때 오 과장이 나섰다. 죄송하지만 어르신, 법은 그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시아버지의 시선이 오 과장에게 향했다. 당신은 또 누구야? 백유라 씨, 대출 서류를 담당하는 대한은행 내부 통제부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들리자 유라가 펄쩍 뛰며 엄마의 팔을 잡아 끌었다. 엄마, 우리 먼저 가요.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가만히 있어. 분위기가 끈적하게 얼어붙었다. 바로 그때 맞은편 아파트 문이 열리며 60대 할머니가 고개를 내밀었다. 무슨 일이에요? 단 몇 초 만에 다른 문 2개가 더 열렸다. 조용하던 일요일 아침 아파트, 복도가 싸움 소리로 시끌벅적해졌다. 나는 시아버지가 체면을 아주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남자는 돈을 잃으면 다시 벌면 되지만 체면을 잃으면 평생 고개를 못 든다고 도진에게 자주 말했었다. 그래서 오늘 이웃들이 지켜보는 상황은 그의 얼굴을 갈수록 일그러지게 만들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혜원아, 너 시댁 망신 주려고 이를 키우는 거냐? 나는 아주 평온하게 대답했다. 제가 이를 키운 게 아닙니다. 나는 그들의 캐리어를 바라보았다. 집주인 동의도 없이 짐부터 끌고 오신 건 아버님 어머님이시죠. 시어머니가 즉각 나를 손가락질했다. 누가 집주인인데? 접니다. 나는 가방에서 아파트 등기권리증 사본을 꺼냈다. 제 명의입니다.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억지를 부렸다. 넌 도진이 아내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부부 재산이라고 다 공동은 아니죠. 지훈이 나섰다.
죄송하지만 어르신, 이 아파트는 혼전 취득재산으로 강혜원 씨 단독 명의이므로 특유재산입니다. 시아버지는 몸이 굳었다. 나는 그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수년 동안 이 아파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는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일부러 화제를 피했었다. 도진이 갑자기 내 앞으로 다가왔다. 혜원아, 그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작아졌다. 부모님 망신 주지 마. 나는 한때 남편이었던 남자를 쳐다보았다.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했어? 도지는 멈칫했다. 나는 계속 말했다. 당신은 부모님 창피당할 것만 걱정하고 여동생 대출 못 받을 것만 걱정하고 당신 명예에 새 집 못 살 것만 걱정하잖아. 도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나는 어떡할 건데?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바로 그때 유라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화면을 보고 흠칫 놀라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오 과장은 이미 눈치를 챘다. 대출 중개인인가 보죠? 유라가 더듬거렸다. 아니요. 전화기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오 과장이 발신자 이름을 똑똑히 보았다. 박 차장, 여신. 오 과장이 픽 웃었다. 맞네요.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전 아무것도 몰라요. 오빠가 하라는 대로 서명만 했어요. 도진이 여동생을 획 노려보았다. 유라는 패닉에 빠졌다. 오빠가 나보고 서명하라고 뒤처리는 다 오빠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왜 나한테 그래? 언니, 새언니는 절대 모를 거라고 한 건 오빠잖아. 그 한마디에 복도 전체가 얼어붙었다. 나는 도진을 보았다. 6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진정한 공포를 보았다. 나를 잃을까 봐서가 아니라 계획이 탄로 났기 때문이었다. 시아버지가 달려들어 유라의 뺨을 때렸다. 무슨 헛소리야? 유라는 뺨을 부여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틀린 말 했어? 아빠가 먼저 저질러 놓고 나중에 언니가 퇴사하면 기정사실이 될 거라고 했잖아. 이웃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순하게 생기더니 아주 다 계산하고 있었네. 며느리 집으로 대출을 받아? 시아버지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떠들어? 복도 끝 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걸어 나왔다. 내가 아는 건 하나요. 그가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딸내미 명의로 된 집에 말도 없이 짐부터 끌고 들어오는 건 안 될 짓이지. 시어머니가 그제야 대성통곡을 시작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들놈 힘들게 키워놨더니 며느리한테 쫓겨나네. 그녀는 울며 타일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 모습을 보는 즉시 달려가 부축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6년 동안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마다 눈물로 나를 압박했다. 처음으로 그 수법이 통하지 않았다. 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혜원아, 너 변했어.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난 더 이상 잘못도 없이 미안하다고 비는 사람이 아니야.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진짜 이혼할 생각이야? 변호사한테 서류 다 맡겼어. 사인 안 하면 소송 갈 거야. 시아버지가 크게 웃었다.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쉽지 않죠. 나는 그를 응시했다. 하지만 은행 서류에 위조 서명이 들어간 이유를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것보다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마침 그때 엘리베이터가 다시 열렸다. 지역, 지구대, 경찰관 2명이 내렸다. 한 경찰이 입을 열었다. 누가 강혜원 씨입니까? 접니다. 문서 위조 및 재산 분쟁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상황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도지는 한 걸음 물러섰고 시아버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형사님, 이건 그냥 집안일입니다. 경찰관은 오 과장 손에 들린 서류철을 보았다. 문서 위조 정황이 있다면 더 이상 단순한 집안일이 아닙니다.
그는 나를 돌아보며 물었다. 상황을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어젯밤의 녹음 파일, 도진 휴대폰의 계약서 사진, 은행 확인서, 아파트 등기 권리증을 전부 넘겼다. 경찰관은 아주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는 도진을 올려다보았다. 백도진 씨, 서관할서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도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안 가요, 전? 진술할 권리는 있지만 지금은 조사가 필요합니다. 시아버지가 아들 앞을 막아섰다. 내 아들 못 데려가. 분위기가 팽팽해졌다. 다른 경찰관이 엄숙한 목소리로 협조를 요구했다. 도진이 돌연 내 손을 덥석 잡았다. 혜원아,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제발 일 키우지 마. 내가 잘못했어. 천천히 얘기하자. 나는 내 손목을 잡고 있는 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가 이렇게 부드럽게 나올 때 마음이 약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내 안의 모든 감정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다. 나는 그의 손가락을 하나씩 부드럽게 떼어냈다. 미안하지만 내 변호사하고만 얘기해. 바로 그때 지훈의 전화기가 울렸다. 몇 초간 전화를 듣던 그의 안색이 변했다. 지훈이 내게 돌아섰다. 혜원아, 또 다른 문제가 있어. 너네 회사 법무팀에서 방금 연락 왔는데 새벽 3시에 이 집에 있는 도진의 노트북으로 내 사내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려는 시도가 있었대. 나는 도진을 쳐다보았고 그도 나를 쳐다보았다. 그 순간 나는 모든 일이 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도진의 목표는 내 아파트와 저축만이 아니었다. 그는 내가 책임지고 있는 수천억 원대 리조트 프로젝트까지 노리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지난 몇 달간의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둘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무의미해 보이던 사소한 일들이 차가운 실선으로 이어졌다. 그가 무심코 내 컴퓨터 비밀번호를 묻던 일, 밤의 서재로 물을 가져다 주며 내 등 뒤에 평소보다 오래 서 있던 일, 자신의 건축자재 회사가 리조트 시장을 알아보고 있다고 넌지시 던지던 말, 심지어 2주 전 밤 경쟁사가 입찰 예상가와 설계안을 미리 한다면 입찰에서 이길 수 있겠냐고 뜬금없이 묻던 일. 그때 나는 그저 호기심인 줄 알았다. 이제야 그것이 호기심이 아님을 깨달았다. 한 경찰관이 도진에게 다가가 사건 확인을 위해 개인 노트북과 휴대폰 제출을 요구했다. 도진은 나무 상자를 꽉 껴안고 도망칠 궁리를 하듯 엘리베이터 쪽으로 눈알을 굴렸다. 내 물건을 함부로 가져갈 권리는 없잖아요. 당장 압수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경찰이 차분히 대답했다. 하지만 아내분의 업무 계정 접속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협조가 필요합니다. 시아버지가 바로 끼어들었다. 남편이 아내 계정 좀 쓴 게 무슨 대수라고. 별것도 아닌 일로 소란 피우지 마시오. 지훈이 그를 돌아보았다. 그 계정에 기업의 기밀 데이터가 들어있다는 거 아십니까? 시아버지는 멈칫했지만 여전히 목청을 돋웠다. 가족끼리 쓰는 건데 그 말을 듣고 나는 너무 차가워져 화조차 나지 않았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가족이라는 두 글자만 붙이면 어떤 선을 넘어도 용서된다는 논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 내 재산은 공동재산이 되고 내 일은 그들이 빼먹을 권리가 있는 것이 되며 내 서명은 마음대로 흉내낼 수 있는 것이 되고 내 믿음은 언제든 열어젖힐 수 있는 문에 불과했다. 나는 도진을 쳐다보았다. 내 업무 계정에서 뭘 빼갔어? 아무것도 안 빼갔어. 그럼 새벽 3시에 왜 접속했는데? 그냥 보려고. 뭘 봐? 도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훈이 메시지 하나를 더 받고 내 곁으로 다가왔다. 회사에서 예비조사를 했어. 그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목소리를 낮췄다. 2단계 예산안이라는 폴더에 접속했대. 거기 입찰 참여사 3곳의 단가 분석표가 들어있지?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최고 기밀 문서였다. 정보가 유출되면 나 하나 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프로젝트 전체의 입찰이 중단될 수 있었다. 수백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관련자들은 조사를 받게 될 터였다. 나는 도진 앞으로 다가갔다.
그 문서 누구한테 보냈어? 안 보냈어. 열어서 뭐 했는데? 그냥 보기만 했어. 숫자 같은 거 이해도 못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누구한테 넘기려고 봤어? 도지는 이를 꽉 물고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대답해주고 있었다. 유라가 갑자기 뒤로 물러서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그녀에게 고개를 돌렸다. 유라 아가씨, 아가씨도 알고 있었죠? 몰라요. 그녀가 너무 빨리 대답했다. 오 과장이 유라를 쳐다보았다. 아까부터 휴대폰이 계속 울리던데요. 유라는 황급히 휴대폰을 등 뒤로 감췄다. 친구예요.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쳤다. 그만 물어봐. 그 말이 내 주의를 끌었다. 경찰이 도진에게 협조를 요구할 때 시아버지는 아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지만 유라의 휴대폰을 문제 삼자 격하게 반응했다. 지훈도 그것을 눈치챘다. 지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백유라 씨의 대출 서류와 강혜원 씨의 회사 내부 데이터 간의 연관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시아버지는 안색이 변했다. 헛소리 작작해. 그럼 어르신이 설명해 보시죠. 지훈이 도진의 손에 있는 나무 상자를 가리켰다. 왜 아드님은 집등기 사본을 가지고 있고 따님은 10억 원 대출 명의자가 되었으며 하필 그 시점에 강혜원 씨의 업무 계정이 접속되었는지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돌연 통곡했다. 우린 그저 장사 좀 해보려던 것 뿐이에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을 몰아세워.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제 재산, 제 서명, 그리고 제 회사의 기밀 데이터로 장사를 하려고 하셨겠죠. 그녀는 흐느끼며 대답하지 못했다. 옆에 있던 이웃이 중얼거렸다. 저 정도면 부부싸움이 아니네. 시아버지가 크게 소리쳤다. 남들은 참견 마쇼. 그는 도진을 돌아보며 말했다. 휴대폰 나한테 줘. 도진이 멈칫했다. 아버지, 빨리 줘. 그의 목소리는 엄격하고 단호했다. 도지는 망설이다. 결국 휴대폰을 꺼냈다. 전화기가 그의 손을 떠나는 순간 시아버지는 갑자기 몸을 돌려 계단 쪽 수직 통로 틈으로 휴대폰을 던져버렸다. 모든 일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 아무도 막지 못했다. 아래쪽에서 쩍하고 둔탁하게 부서지는 소리가 울렸다. 아버지. 유라가 비명을 질렀다. 경찰관이 즉시 그의 팔을 제압했다. 당신 방금 수사 증거물을 인멸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뿌리치며 외쳤다. 내 아들 폰인데 내가 부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이제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복도의 공기가 숨막히게 팽팽해졌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고 이 모든 일을 조종한 사람이 도진이 아님을 처음으로 확신했다. 도지는 그저 하수인에 불과했. 집을 사라고 부추기고 내 아파트로 보증을 세워날 퇴사하게 만들고 내 회사의 데이터를 훔치도록 계획한 사람은 필시 시아버지였다. 지훈이 내 귀에 속삭였다. 전화기를 부쉈다는 건 안에 결정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야.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유라가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내달렸다. 문이 닫히기도 전에 오 과장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어딜 가십니까? 이거 놔요. 강제로 잡을 권리는 없지만 오 과장이 말했다. 지금 도망치면 의심만 더 키울 뿐입니다. 유라가 팔을 강하게 뿌리치는 바람에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다. 서류 뭉치, 립스틱, 지갑, 그리고 검은색 USB 하나가 쏟아져 나왔다. 나는 그 USB를 보았다. 겉면에 하얀 견출지로 제주라는 두 글자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내가 허리를 굽혀 집어들자 유라가 패닉에 빠져 달려들었다. 내놔요. 나는 뒤로 물러섰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사진요. 무슨 사진? 개인 사진이요.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개인 사진인데 내가 담당하는 프로젝트 이름이 왜 적혀 있죠? 유라는 말문이 막혔다. 경찰관이 손을 내밀었다. 저희한테 넘기십시오. 나는 경찰이 꺼낸 투명 증거물 봉투에 USB를 넣었다. 시아버지가 달려들었다. 건드리지 마.
이번에는 경찰 2명이 그를 완벽히 제압했다. 시어머니는 노인네를 괴롭힌다며 비명을 질렀다. 나는 그녀의 비명을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내 눈은 투명 봉투에 담긴 손가락만한 작은 기기에 고정되어 있었다. 내 12년 커리어를 통째로 날려버릴 비밀을 담고 있을지도 모르는 기기. 지훈이 나를 보았다. 대표님께 당장 보고해야 해. 나는 전화기를 들고 현관 안쪽으로 들어가 복도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문을 반쯤 닫았다. 임 대표님은 2번의 신호음 만에 전화를 받았다. 혜원 씨, 나 지금 가는 중이야. 그의 목소리는 매우 엄격했다. 사이버 보안팀에서 당신 계정에서 데이터가 복사된 정황을 확인했어. 나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얼마나 빠져나갔는지는 아직 모르는 건가요? 정확한 양은 파악 중이지만 외부 기기 연결 흔적이 있어.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쥔 유라를 내다보았다. 기기를 찾은 것 같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함부로 열지 마. 알겠습니다. 혜원 씨. 대표님이 물었다. 당신 남편 남진건설하고 무슨 연관 있어? 그 이름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남진건설은 제주 프로젝트의 가장 큰 시공 패키지를 두고 경쟁 중인 새 업체 중 하나이자 예비 심사에서 비정상적으로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곳이었다. 모르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럼 지금 당장 알아내야 해. 대표님이 말했다. 당신 계정에 접속한 사람이 새벽 3시 17분에 남진건설 쪽 IP로 암호화된 이메일을 발송했어. 나는 밖으로 나와 도진을 쳐다보았다. 그는 복도 한가운데에 서서 2 팔을 늘어뜨린 채 잿빛 얼굴을 하고 있었다. 우리 시선이 마주치자 그는 즉시 고개를 숙였다. 백도진. 내가 불렀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내 목소리지만 나조차도 낯설 정도로 차분했다. 내 데이터 남진건설에 얼마 받고 팔았어? 도진의 입술이 떨렸다.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쳤다. 대답하지 마. 그 말 한마디로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은 그들이 이 일을 명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진은 아버지를 보더니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엔 공포는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한참 뒤에야 그가 한마디를 뱉어냈다. 집 계약금이 필요했을 뿐이야. 내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소란스럽지도 격렬하게 아프지도 않은 그저 바닥을 알 수 없는 텅 빈 공허함이었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내 커리어와 명예, 그리고 프로젝트에 얽힌 수백 명의 미래를 겨우 제 명의의 집 계약금과 맞바꾼 것이다. 얼마 받았어? 도진이 고개를 숙였다. 1억 5천. 유라가 울음을 터뜨렸다. 합법적인 투자금이라고 했잖아. 시아버지가 돌아보며 소리쳤다. 입 닥쳐. 하지만 늦었다. 모든 은폐가 무너져 내렸다. 경찰관은 도진, 유라, 시아버지를 서관할서로 동행 요구했다. 시어머니가 문틀을 붙잡고 울며 매달렸지만 더 이상 이를 가족 싸움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도진이 내 곁을 스쳐 지나갈 때 그가 멈칫했다. 혜원아, 나도 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야. 나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아니, 내가 대답했다. 당신이 내 미래를 단 한 번이라도 당신 미래의 일부로 여긴 적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그들 3사람을 아래로 데려갔다. 복도는 서서히 조용해졌다. 나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삿짐센터 직원들은 마지막 상자를 포장하고 있었고 열쇠공은 묵묵히 낡은 자물쇠를 문에서 떼어내고 있었다. 지훈이 내 옆에 서서 목소리를 낮췄다. 이혼은 이제 제일 작은 문제가 됐네. 나는 끄덕였다. 알고 있었다. 그 USB가 열리면 도진, 유라, 시아버지만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 회사 내부에 아주 오래전부터 그들을 도운 배우가 있을 가능성이 컸다. 시스템을 잘 알고 내가 무슨 문서를 가지고 있는지, 언제 보안이 허술한지 정확히 아는 누군가.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로 온 메시지였다. USB 하나 지켰다고 이긴 줄 아나? 그 직후 아파트 단지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며 찍은 사진이 전송되었다. 불과 몇 분 전에 찍힌 사진. 나는 복도 끝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아파트 정문을 천천히 빠져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 차가 가로수 뒤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으로 쫓았다. 처음의 공포심은 사라지고 차가운 각성만이 남았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USB의 행방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경찰이 도진을 언제 데려갔는지, 그리고 언제 내게 문자를 보내야 가장 날 흔들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미리 감시하고 있었거나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밖으로 몰래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뜻이었다. 지훈이 내 안색을 살피고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문자 지우지 마. 캡처해서 백업하고 경찰에 넘기자. 내가 스크린샷을 찍으려는 순간 새로운 문자가 나타났다. USB에 있는 건 사본일 뿐이야. 원본은 네가 상상도 못할 곳에 있어. 글자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밧줄이 되어 내 가슴을 조이는 것 같았다. 지훈도 그것을 보았다.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회사 안에 짐작 가는 사람 있어?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머릿속에 떠오른 그 이름을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IT팀의 남 팀장이었다. 그는 8년 동안 나와 일하며 수많은 밤을 새우고 내 데이터 복구를 도왔으며 내가 연봉 인상을 건의하기도 했던 사람. 3년 전 큰 실수를 했을 때 내가 그의 커리어를 구해주었다며 나를 은인이라 불렀던 사람. 하지만 프로젝트 폴더에 이중 보안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사내 관리자 권한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다. 내부자의 도움이 없었다면 도진이 짧은 시간에 예산한 폴더까지 깊숙이 접근하는 건 불가능했다.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한 사람 있어요. 누구? IT팀의 남 팀장. 확실해?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는 권한이 있고 시스템 구조를 알며 내 노트북을 수리해 준 적도 있어요. 지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그 사람한테 직접 전화하지 마. 우리는 포장이 다 끝난 도진의 상자들이 놓여 있는 거실로 돌아왔다. 상자를 봉하는 테이프 소리가 건조하고 단호하게 울렸다. 마치 헛된 미련이나 동정심이 끼어들 틈 없이 과거가 밀봉되는 소리 같았다. 열쇠공이 새 도어록 설치를 마치고 내게 키 3개를 건넸다. 확인해 보시죠. 나는 키를 꽂고 돌렸다. 자물쇠가 맞물리는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오늘 아침들은 그 어떤 소리보다 선명했다. 나는 2개를 가방에 넣고 나머지 하나를 지훈에게 건넸다. 며칠만 가지고 계셔주세요. 지훈은 이유를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짐상자들이 트럭에 실려 나갈 때 시어머니는 로비 벤치에 캐리어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가정이 깨져서 우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큰 집이 사라지고 아들이 잡혀가고 나에게 기대어 살려던 계획이 무너져서 우는 것이었다. 내가 내려가자 그녀가 벌떡 일어나 달려왔다. 혜원아, 너 정말 내 아들 감옥에 보낼 작정이냐? 나는 걸음을 멈췄다. 어머니. 습관처럼 그 단어가 튀어나왔지만 이내 싸늘하게 고쳐 불렀다. 아니, 아주머니. 이제 제가 그쪽을 어머니라 부를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아주머니도 오늘부터 저를 며느리라 부르지 마시죠.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너 참 독하다. 도진이는 순간 욱해서 실수한 것뿐인데 실수는 1년 넘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쳐다보았다. 실수로 위조 서류를 만들고 기밀을 팔아넘기고 남의 집으로 10억을 대출받진 않죠. 그녀는 오열했다. 그래도 네 남편이잖아. 그가 내 커리어를 1억 5천에 팔아넘긴 순간부터 그는 내 남편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고소 취하해라. 나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떼어냈다. 이제 제가 취하하고 싶다고 취하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해였다고 경찰에 거짓말할 생각도 없고요. 그녀는 애원과 원망이 섞인 눈으로 나를 노려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너, 우리 도진이 혼자서 다 꾸민 일인 줄 아냐? 나는 멈칫했다. 뭘 알고 계시죠? 그녀는 즉각 고개를 돌렸다. 난 아무것도 몰라. 아주머니, 뭘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었다. 몰라. 지훈이 다가왔다. 만약 공범이 있다는 걸 알고도 의도적으로 숨긴다면 그 후과가 어떨지 아실 겁니다. 시어머니는 지훈과 나를 번갈아 보았으나 끝내 침묵했다.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배우가 있다는 확신을 얻기에는 그녀의 반응만으로도 충분했다. 이삿짐 트럭이 떠난 후 나와 지훈은 택시를 타고 회사로 향했다. 이동하는 동안 임 대표님은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해 주었다. 시스템은 격리되었고 프로젝트 관련 계정은 모두 임시 정지되었다. 법무팀과 사이버 보안팀이 조사 중이었다. 하지만 나는 파일 몇 개가 빠져나간 것보다 무너져 내린 신뢰가 더 뼈아프다는 것을 알았다. 내부 데이터가 유출된 이상 내가 그동안 내린 모든 결정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평소 주말 아침이면 조용해야 할 로비에 10여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법무팀장, IT 본부장, 보안 전문가 2명, 그리고 임 대표님이었다. 임 대표가 다가왔다. 혜원 씨, 회의실로 가죠. 12층 회의실 문이 닫히자 대형 화면에 접속 경로가 나타났다. 보안 전문가가 타임라인을 가리켰다. 혜원 씨 계정은 새벽 3시 2분에 로그인 되었습니다. 2단계 인증은 3시 6분에 뚫렸고 예산안 폴더는 3시 8분에 열렸으며 데이터 복사는 3시 11분에 외부 기기로 이루어졌고 암호화된 이메일은 3시 17분에 발송되었습니다. 나는 외부 기기, USB라는 글자를 보았다. 기기 종류가 특정되나요? 식별 코드는 있습니다만 경찰이 압수한 USB와 대조해 봐야 합니다. 임 대표님이 팔짱을 꼈다. 더 큰 문제는 2단계 인증이야. 보안 전문가가 끄덕였다. 뚫으려면 관리자가 발급한 내부 코드가 필요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IT 본부장이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 나는 물었다. 어젯밤 관리자 권한 당직이 누구였나요?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않았다. 마침내 본부장이 입을 열었다. 남 팀장.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임 대표님이 나를 보았다. 짐작가는 거 있어? 나는 남 팀장이 노트북을 고쳐주던 일, 시스템 구조를 안다는 사실, 방금 받은 협박 문자에 대해 짧게 설명했다. IT 본부장이 즉시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직원이 남 팀장의 회사 PC를 열었지만 새벽 4시 이후의 접속 기록은 깨끗하게 삭제되어 있었다. 지훈이 내 등 뒤에서 작게 말했다. 이 사람, 준비를 철저히 했어. 임 대표님이 보안팀에 지시했다. 남 팀장 사원증 정지시키고 주차장 CCTV 확인해서 경찰에 넘겨. 10분도 안 되어 CCTV 화면이 모니터에 떴다. 새벽 4시 12분 남 팀장이 검은색 크로스백을 메고 사내 주차장에 나타나 아까 아파트 앞에서 본 것과 같은 검은색 승용차에 올라탔다. 번호판을 확인하니 나를 찍어보낸 바로 그 차였다. 남 팀장이 나를 감시하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었다. CCTV에는 단 몇 초간 옆모습만 잡혔지만 나는 그가 남진건설의 영업상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제주 프로젝트를 두고 나를 따로 저녁 식사에 초대하려다 거절당했던 바로 그 사람. 임 대표가 책상을 쾅 쳤다. 이건 조직적인 영업 기밀 탈취야. 화면을 보며 나는 반년 전의 일이 떠올랐다. 남 팀장이 남편 도진의 회사가 건축자재 쪽인지 넌지시 물으며 두 남자가 협력하면 내가 능력 있는 남편과 믿음직한 동료를 동시에 얻게 될 거라 농담처럼 말했었다.
그때는 그저 웃어 넘겼다. 하지만 아마 그때부터 남 팀장이 도진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던 모양이다. 남진건설이 1억 5천만 원을 어디로 송금했습니까? 내가 묻자 법무팀장이 서류를 펼쳤다. 도진 씨에게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유라 씨의 화장품 회사 계좌를 거쳐 돈 세탁이 이뤄졌죠. 방안이 굳어졌다. 10억 원 대출은 단순한 가게 확장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유라의 가게는 자금 흐름을 합법화하기 위한 껍데기일 뿐이었다. 그 순간 내 전화기가 울렸다. 아까 조사했던 경찰관이었다. 전화를 받았다. 강혜원 씨, 백유라 씨의 휴대폰을 예비 검사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문자 내용 중에 남 팀장님이라고 저장된 사람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오늘 밤 마지막 데이터를 넘겨준다는 내용입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마지막 데이터가 뭐죠?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유라 씨 진술에 따르면 압수된 USB는 복사본의 일부일 뿐 전체 데이터가 담긴 원본은 도진 씨 부모님의 시골집에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지훈이 내 안색을 살폈다. 나는 이어서 물었다. 도진이는 자백했나요? 여전히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 시아버지는요? 전화선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분은 변호사를 요구하셨지만 저희가 지갑에서 은행 금고 열쇠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어느 지점 금고죠? 기장 지점입니다. 내가 임 대표님을 바라보는데 또다시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다. 이번에는 단 한 문장이었다. 내 커리어를 구하고 싶으면 오늘 저녁 8시 남진건설 폐창고로 혼자 와. 아래에는 우리 회사 기밀 도장이 찍힌 서류 뭉치 사진이 있었다. 그들이 쥐고 있는 건 예산안만이 아니었다. 설계, 변경, 도면 등 유출될 경우 프로젝트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핵심 문서들이었다. 그리고 사진 구석에 포박된 채 찍힌 누군가의 손목에는 작년 생일 내가 엄마에게 사들인 은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남진건설의 폐창고에서 보낸 그 밤 이후 나는 사람의 감정이 한계까지 당겨지면 꽁꽁 얼어붙어 더 이상 울 힘조차 남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 앞. 엄마의 말은 핏자국이 묻은 내 두 손을 내려다보며 굳게 닫힌 문만 멍하니 응시했다. 귓가에는 아직도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 창고 안에서 무너져 내리던 철골 소리, 어둠 속에서 내 이름을 부르던 엄마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지훈이 내 옆에 앉아 뚜껑을 딴 생수병을 건넸다. 물 좀 마셔. 받아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남 팀장은 입을 열었나요? 아직. 남진건설 상무는 현장에서 체포됐어. 나머지 일당 2명은 수배 중이고 경찰이 협박에 쓰인 컴퓨터, 휴대폰, 서류 일체를 압수했어. 원본 데이터는요? 컴퓨터 안에 일부가 있었어. 지우는 말을 아꼈다. 나는 단번에 그의 뜻을 이해했다. 유라 가방의 USB는 복사본이고 창고에 있던 서류는 날 협박하기 위한 미끼였다. 진짜 전체 파일은 시아버지가 가진 금고 열쇠에 그 은행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빼돌려지지 않았다면 말이다. 나는 얇은 플라스틱 병이 찌그러질 정도로 생수병을 꽉 쥐었다. 내일 금고연대요? 경찰이 절차를 밟고 있어. 지우는 말을 멈췄다. 나를 보았다. 혜원아, 넌 좀 쉬어야 해. 넌 방금 조직적인 납치 사건을 겪었고 어머니는 응급실에 계시고 남편은 조사받고 있고 회사는 기밀 유출 위기야. 하루쯤 쉰다고 널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는 응급실 문을 쳐다보았다. 내가 멈추면 그들이 망쳐놓은 것들은 누가 치우죠? 지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위로의 말이 지금 내게 피곤함만 더할 뿐이란 걸 아는 눈치였다. 1시간쯤 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다. 타박상이 좀 있고 노쇠의 혈압이 높지만 다행히 치명적인 손상은 없습니다. 최소 하룻밤은 입원의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를 짚고서야 간신히 서 있을 수 있었다. 병실에 들어갔을 때 엄마는 옆으로 누워 계셨다. 묶였던 손목엔 붉은 자국이 선명했고 혈색도 창백했지만
나를 보자 애써 미소 지으셨다. 우리 딸, 괜찮니? 그 상황에서도 엄마의 첫마디는 나를 향해 있었다. 나는 병상 옆에 앉아 엄마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전 괜찮아요, 엄마. 미안하다. 엄마가 뭐가 미안해요. 엄마 혼자 밖으로 안 나갔으면 아빠가 다쳤다는 거짓말에 속아차에 타지만 않았어도 나는 고개를 숙여 엄마의 뺨에 손을 대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놈들이 네 남편 도진이 이름을 들먹이더구나. 나는 멈칫했다. 무슨 소리를 들으셨는데요? 엄마는 눈을 감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기억을 더듬었다. 날 창고로 끌고 갔을 때 한 놈이 도진이가 널 조금만 겁주면 고소를 취하할 거라고 약속했다고 하더라. 근데 다른 놈이 그 자식 말 믿지 마. 자기가 살려고 다 불었어라고 했어. 나는 침묵했다. 도진이 진술을 하긴 했지만 어디까지 털어놓았는지는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엄마가 눈을 뜨고 나를 보았다. 혜원아, 나 때문에 마음 약해지지 마라. 목이 메었다. 제가 마음 약해질 것 같으세요? 그래. 엄마가 내 손을 꽉 쥐었다. 넌 정이 많은 애라. 그놈이 무릎 꿇고 울면 예전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며 흔들릴까봐 걱정이야. 나는 창밖을 보았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비갠 뒤 부산의 젖은 지붕들이 보였다. 6년의 결혼 생활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한밤중에 아픈 날을 업고 응급실을 뛴 적도 있었고 따뜻한 도시락을 건네주려 공사 현장 밖에서 기다려준 적도 있었다. 아무 가구도 없는 빈 아파트, 바닥에 앉아 빵을 나눠 먹으며 둘이 한마음이면 가난도 두렵지 않다고 웃던 날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다. 아름다운 기억이 현재의 죄를 덮는 핑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꽃을 피웠던 나무라고 해서 뿌리가 썩고 가지가 지붕을 무너뜨리려 하는데 그대로 두어야 하는 건 아닌 것처럼 나는 엄마를 보았다. 안 돌아가요. 엄마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아빠에게 병실을 부탁하고 지훈과 함께 기장군에 있는 해당 은행 지점을 찾았다. 경찰, 검찰 관계자, 은행 직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절차는 엄격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고안의 내용물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을 한참 동안 침묵하게 만들었다. USB 2개, 외장하드, 프로젝트 서류 출력본 외에도 자금 흐름을 기록한 비밀장부 3건, 가짜 투자 계약서 다수, 유라의 화장품 회사 직인, 그리고 남진건설에서 넘어온 자금 지급 내역서 뭉치가 있었다. 도진의 이름은 7번, 남 팀장의 이름은 5번, 유라의 이름은 중간 계좌 명의자로 등장했다. 하지만 마지막 장에 적힌 이름 하나가 내 등골을 얼어붙게 했다. 차부장, 입찰 심사부 차부장. 내 밑에서 4년을 일한 사람이었다. 심사회의 때 내 바로 옆에 앉아 늘 신중하고 충성스러운 태도를 보였던 사람. 내 계정이 털렸을 때 전화로 괜찮냐고 묻던 사람. 그의 이름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309 낙찰 시 차액의 3% 지급. 지훈이 내 옆에서 낮게 말했다. 이 사람이 진짜 내부자였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 팀장은 기술적 권한이 있었지만 심사 과정 자체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은 차 부장이었다. 둘이 짰다면 한 명은 데이터를 빼내고 한 명은 심사 점수를 조작해 남진건설이 완벽하게 승리하도록 만들 수 있었다. 수사관이 장부의 다음 장을 넘겼다. 이 글씨체 아십니까? 나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도진의 글씨도 시아버지의 글씨도 아니었다. 일정한 기울기, 깔끔한 획, 그리고 숫자 7의 중간을 가로지르는 선. 수백 번의 회의록에서 보았던 글씨체였다. 차 부장 글씨입니다. 내 말에 방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차 부장이었다. 나는 화면과 수사관을 번갈아 보았고 수사관은 스피커폰을 켜라고 신호했다. 전화를 받았다. 네, 부장님. 혜원 이사님, 어젯밤에 일 있으셨다면서요?
어머님은 괜찮으십니까? 아주 적절하게 걱정스러운 목소리였다. 나는 눈앞의 장부를 보았다. 엄마는 괜찮아. 다행이네요. 그가 한숨을 쉬었다. 회사 안이 난리도 아닙니다. 임 대표님이 전 부서장 소집하셨는데 이사님은 며칠 쉬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여기 일은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작게 웃었다. 차 부장, 지금 어디야? 회사죠. 그가 너무 빨리 대답했다. 수사관이 태블릿으로 사내 출입 기록을 조회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었다. 차 부장은 아직 출근하지 않았다. 남 팀장은 만났어? 수화기 너머로 0.5초 침묵이 흘렀다. 아니요. 남 팀장 체포된 거 알아? 방금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차 부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했다. 309 차액 3%면 돈이 얼마나 될까? 그의 숨소리가 뚝 끊겼다. 3초도 안 되는 침묵이었지만 곧이어 전화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모든 것을 설명했다. 수사관이 벌떡 일어나 위치 추적을 지시하고 회사에 있는 수사팀에 연락했다. 나는 까맣게 꺼진 화면을 보며 놀라움보다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사람은 들키는 순간에 배신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배신하고 있었고, 단지 내가 믿음이라는 장막으로 그 징후들을 외면했을 뿐이다. 10분도 안 되어 차 부장이 작은 가방을 들고 후문으로 회사 주차장에 진입하려다 사원증이 정지된 걸 알고 황급히 차를 돌려 도망쳤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경찰이 그를 쫓기 시작했고 나와 지우는 회사 본사로 향했다. 차가 센텀시티 거리에 진입할 때쯤 경찰에 압수된 줄 알았던 도진의 번호로 전화가 왔다. 수사관의 감시하에 한 통의 전화를 허락받았다고 했다. 나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혜원아, 쉰 목소리였다. 시간이 3분밖에 없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 다 자백했어. 장모님 납치될 줄은 진짜 몰랐어. 근데 걔네가 널 감시하는 건 알았어. 침묵하는 내게 도진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혜원아, 처음에 당신한테 접근하라고 시킨 사람? 남 팀장도 부장도 아니야. 그 말에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차 부장 윗선이야. 진짜 이름은 몰라. 업계에선 그냥 칠국장 혹은 그 어르신이라고만 불렀어.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칠국장? 남진건설 놈들 말로는 그 양반이 입찰 결과랑 내부 감사까지 다 조종할 수 있대. 남 팀장이랑 차 부장도 그 사람 지시를 받는다고 했어. 왜 그걸 이제야 말해? 아버지가 입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든 풀려날 거라고 했으니까. 나는 눈을 감았다. 그는 끝까지 나보다 그자들을 더 믿었던 것이다.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금고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야. 제일 중요한 문서는 경찰 들이닥치기 전에 빼돌려졌어. 어디로 갔는지는 나도 몰라. 근데 어떤 여자가 와서 가져갔어. 어떤 여자? 뒷모습만 봤는데 도진이 마른 침을 삼켰다. 오른손에 엄청 큰 비치 반지를 끼고 있었고 관용차 번호판을 단차를 탔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우리 회사에서 오른손 검지에 커다란 비치 반지를 끼는 여자는 단 한 명. 어떤 의혹에도 이름이 오르내린 적 없는 사람이었다. 이사회 임원이자 12년 동안 나를 직접 이끌어준 멘토, 강전무. 엄마처럼 따랐던 사람. 더 물어보기 전에 전화가 끊겼다. 나는 차창 너머로 보이는 회사 건물을 응시했다. 일요일인데도 꼭대기 층강 전무의 집무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그 순간 이사회 비서실에서 문자가 왔다. 강 전무님께서 지금 당장 집무실에서 독대를 원하십니다. 지훈도 문자를 보았다. 혼자 가면 안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야 해요. 나를 평사원에서 끌어올려주고 타협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버티는 법을 가르쳐준 그 여자가 나를 진정한 제자로 여겼던 건지 아니면 완벽한 타이밍에 버리기 위해 키운 체스말에 불과했던 건지 알아야만 했다. 꼭대기 층에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복도엔 개미 한 마리 없었다.
강 전무 집무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익숙한 연꽃 차향기가 희미하게 풍겼다. 그녀는 책상 뒤에 앉아 평소 즐겨 입는 짙은 녹색 정장 차림을 하고 있었다. 오른손 검지에는 도진이 말한 그 비취 반지가 반짝였다. 그녀 앞에는 기밀 도장이 찍힌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다. 혜원아, 드디어 왔구나. 그녀가 서류철 위에 손을 얹었다. 앉아라. 누가 이 모든 사태를 책임져야 할지 이야기 좀 하자꾸나. 나는 그녀의 책상 앞에 가만히 서 있었다. 바로 앉지 않았다. 그 순간 그렇게 익숙했던 이 공간이 소름 끼치도록 낯설게 느껴졌다. 짙은 색원목 책장, 창가에 걸린 연꽃 그림, 나를 부를 때마다 내어주던 찻주전자, 나를 안전하다고 느끼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만 대본을 모른 채 완벽하게 세팅된 연극 무대 소품처럼 보였다. 강 전무가 찻잔에 차를 따랐다. 앉아. 네가 그렇게 서 있으니 내가 꼭 피고인이 된 것 같잖니. 나는 의자를 빼고 앉았으나 찻잔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말하려고 절 부르셨다고요. 그녀는 평소처럼 다정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래, 나는 수많은 대답을 예상했지만 막상 그녀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심장이 옥죄어 왔다. 왜죠? 내 계정이 해킹당했고 데이터가 내 노트북에서 나갔으며 접속 권한도 내 것이고 프로젝트 책임자도 너니까. 그녀가 서류철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다. 절차상 네가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해. 나는 그녀의 손에 끼워진 비취 반지를 응시했다. 전무님은 지금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미리 짜놓은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녀의 미소가 옅어졌다. 혜원아, 네가 충격받은 거 알아. 충격받지 않았어요. 나는 대답했다. 전 그저 시아버지 금고에서 서류를 빼간 사람이 전무님이 맞는지 묻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찻잔을 들어 얇은 김을 불었다. 그 태연한 모습이 어떤 자백보다도 더 뼈아팠다. 내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가 전혀 놀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남편이 말했니? 네. 그 녀석은 내 생각보다 나약하더구나. 나약하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대답만 해주세요. 그녀가 찻잔을 내려놓았다. 맞아. 그 짧은 한마디가 너무도 가볍게 떨어졌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신입사원 시절 강 전무를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했다. 값싼 셔츠를 입고 남자 팀장에게 아이디어를 빼앗긴 채 회의실에서 떨고 있던 나. 그때 회의를 중단시키고 내게 발표 기회를 되돌려준 사람이 바로 그녀였다. 그 후 그녀는 나를 방으로 불러 말했다. 여자가 이 바닥에서 버티려면 남들보다 2배로 뛰어나야 하고 반쯤은 유연해져야 한다. 계약서를 읽는 법, 사람을 보는 법, 침묵해야 할 때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준 사람이었다. 나는 12년 동안 그녀가 나를 위로 끌어올려 줄 사다리를 건네주었다고 생각했다. 이제야 알았다. 그녀가 그 사다리를 건넨 이유는 훗날 나를 밀어 떨어뜨릴 나를 계산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왜 그러셨어요? 내가 물었다. 강 전무가 의자의 등을 기대었다. 제주 프로젝트는 단순한 리조트가 아니야. 알고 있니? 다 알진 못해요. 그녀가 서류철을 내 쪽으로 밀었다. 프로젝트 북쪽 부지가 관광 항만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승인만 떨어지면 땅값이 최소 4배는 뛰어. 나는 서류철을 열었다. 공식 시스템에는 없는 문서들과 개발 도면, 그리고 대주주 몇 명과 남진건설 간의 뒷거래 내역이 있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피가 식는 기분이었다. 남진건설에 시공권을 주고 대신 뒷돈으로 지분을 챙기려고 하셨군요. 그녀는 부인하지 않았다. 남진건설은 도구일 뿐이야. 남 팀장, 차 부장, 내 남편과 그 시댁 식구들 역시 도구고. 나는 고개를 들었다. 저도요? 처음으로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아주 찰나였다. 너는 희생시키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난 관리 부실 책임을 덮었을 사람이 필요해. 그 다음은요, 내가 허수음을 쳤다. 제가 사표를 내면 내부 비위로 덮고 끝내고 진짜 흑막들은 계속 이익을 나눠 먹겠죠. 강 전무가 한숨을 쉬었다. 혜원아, 넌 똑똑하지만 가끔 너무 꼿꼿해. 비즈니스에 완전히 깨끗한 건 없어. 나는 서류철을 쳐다보았다. 전무님은 그 선을 넘으신 지 오래입니다. 그녀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내게 선택권이 있었다고 생각하니? 그녀의 목소리가 돌연 딱딱해졌다. 이 회사 현금 흐름이 말랐어. 이 사회가 5천억 원이 넘는 부채를 2년째 숨기고 있다고. 제주 프로젝트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지 못하면 은행에서 자금줄을 쥘 거야. 수천 명이 직장을 잃고 주가는 폭락하고 그룹 전체가 무너져. 내가 전혀 몰랐던 정보였다. 그래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입찰을 조작하고 남진건설과 손을 잡으셨군요. 회사를 범죄 소굴로 만들면서 회사를 구하려 했다고요. 그녀가 돌아서서 나를 보았다. 넌 아직 젊어. 모든 걸 옳고 그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전 그저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해선 안 되는 일이 있다고 믿을 뿐이에요. 그녀는 침묵했다. 문 밖에 지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안다. 우리의 대화를 명확히 듣진 못하겠지만 이 방에 들어오기 전 나는 스마트워치에 녹음기를 켜고 지훈의 휴대폰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두었다. 강 전무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후 어떤 밀실에도 흔적 없이 들어갈 만큼 내가 더 이상 순진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강 전무가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퇴직 합의서야. 나는 받지 않았다. 안에 뭐가 있죠? 위로금 20억 원, 강남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싱가포르 파트너사의 고문 자리. 나는 그녀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제 침묵을 사시겠다는 거군요. 제게 탈출구를 주신다고요. 그럼 납치됐던 제 엄마는요? 강 전무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건 내 계획에 없던 일이야. 하지만 내 계획이 낳은 결과이긴 하지. 내가 네 어머니를 건드리라고 지시한 적은 없어. 난 그저 비밀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사람들에게 권한을 줬을 뿐이야. 나는 봉투를 밀어냈다. 직접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라고 할 순 없죠. 그녀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혜원아, 날 몰아세우지 마라. 몰아세우는 게 아니에요. 전절 팔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녀는 다정했던 눈빛을 완전히 거두었다. 그 녹음 파일이 증거가 될 거라 생각하니? 나는 멈칫했다. 그녀가 가볍게 미소 지었다. 녹음하고 있다는 거 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네 몸을 보호하는 법을 내가 가르쳐 줬잖아. 잊었니? 나는 손목에서 시계를 풀어 책상 위에 놓았다. 그럼 전무님도 기억하셔야죠. 상대가 녹음 중인 걸 알면서도 말을 이어간다는 건 자신에게 더 큰 카드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걸. 처음으로 강 전무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내가 계속 말했다. 전무님의 카드는 뭡니까? 그녀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태블릿을 꺼내 영상 하나를 틀었다. 영상 속 아버지는 병원 복도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몰래 자신을 찍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채였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원하는 게 뭡니까? 네가 진정하는 거. 네 부모님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전무님 뜻이 아니겠죠. 나는 말했다. 이 배후에 있는 자들은 전무님만큼 인내심이 없으니까요. 7국장인가요? 강 전무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가 제대로 짚었다는 걸 알았다. 7국장이 누굽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고 나는 책상을 돌아 그녀 앞으로 갔다. 이사회 멤버인가요? 아니면 공직에 있는 사람인가요? 그만해! 그녀가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다. 넌 네가 지금 누구랑 맞서고 있는지 몰라. 좋아요.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럼 알게 해주세요.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더니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몇 초 사이
그녀는 내가 우러러보던 권력자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 너무 오래 살아 회사를 지키는 것인지, 제 자리를 지키는 것인지 분간조차 못하는 불쌍한 사람처럼 보였다. 7국장은 이름이 아니야. 그녀가 아주 작게 말했다. 조직 내 은어지. 7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지분을 쥐고 있어.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고 서류에도 이름이 없지만 모든 대형 프로젝트는 그 양반을 거쳐야 해. 진짜 이름이 뭐죠?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녀가 나를 보며 말했다. 이름을 말하는 순간 네가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기회가 영원히 사라지기 때문이야. 나는 소리내어 웃었지만 조금도 즐겁지 않았다. 제 평범한 삶은 남편이 제 서명을 위조한 순간부터 끝났습니다. 강 전무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자들은 네 커리어를 끝장내고 명예를 짓밟고 널 형사 책임의 희생양으로 만들 거다. 전무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위로금 20억으로 절 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저를 총알바디로 쓰고 계시죠.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가슴이 아파오는 것을 느꼈다. 이 순간까지도 나는 그녀의 계산 속에 일말의 진심이 남아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남을 방패막이로 밀어넣으면서 그것을 보호라고 부르는 건 진심이 아니다. 서명 안 합니다. 나는 호칭을 바꾸었다. 강 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녹음본, 서류,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수사기관에 넘길 겁니다. 네가 이 방을 나서는 순간 네 부모님은 위험해져. 경찰에 이미 알렸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제가 2층으로 올라오기 전에 부모님은 안전가옥으로 옮겨지셨어요. 강 전무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제 파일의 위치 정보도 이미 세 사람에게 전송해 두었습니다. 나는 서류철을 집어들었다. 이제 더 이상 제 가족을 인질로 절 협박하실 수 없습니다. 그녀가 벌떡 일어나 서류를 내리눌렀다. 이건 회사 기밀이야. 네가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는 물건이라고. 갑자기 밖에서 문이 잠겼다. 내가 돌아보자 지훈이 문을 세게 두드렸다. 혜원아, 문 열어. 손잡이를 당겨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강 전무가 책상 위에 버튼을 누르자 블라인드가 자동으로 닫히며 방 안이 반쯤 어두워졌다. 널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넌 모든 걸 통제 불능으로 만들고 있어. 나는 서류철을 가슴에 꽉 안은 채 책상 쪽으로 물러섰다. 절 여기 가둬두실 작정인가요? 네가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깨달을 때까지. 내 휴대폰의 신호가 끊겼고 책상 위 태블릿의 연결도 끊어졌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지훈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 전무가 문 쪽을 바라보더니 돌연 안색이 변했다. 내 사람들이 아니야. 쾅하는 굉음과 함께 문이 거세게 흔들렸다. 밖에서 지훈이 소리쳤다. 혜원아, 문에서 떨어져! 직후 옆 비서실에서 유리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났다. 강 전무가 서랍으로 달려가 작은 전기 충격기를 꺼냈다. 나는 굳어버렸다. 그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7국장이 네가 여기 있는 걸 알았어.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추고 2초간 정적이 흘렀다. 이내 사내 스피커를 통해 평온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 전무, 문 열어. 이제 강혜원 이사를 원래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야. 강 전무는 전기 충격기를 쥔 채 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처음으로 나는 그녀가 이 음모의 정점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녀 역시 너무 멀리 와버린 체스말에 불과했다. 그리고 체스말이 말을 듣지 않자 진짜 플레이어가 직접 판을 치우러 나타난 것이다. 스피커 방송이 끝나자 방 안의 불빛이 깜빡였다. 누군가 바깥에서 층 전체의 전원을 차단하려는 듯 했다. 그 빛과 어둠의 경계에서 나는 강 전무의 얼굴에 서린 진정한 공포를 보았다. 이사회 앞에 설 때 두르던 그 평온함과는 전혀 다른 공포였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던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의 공포에 떨고 있었다. 강 전무, 문 열라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느릿하고 여유롭게 울려 퍼졌다.
자신이 승기를 잡고 있다는 걸 확신하는 자의 목소리였다. 강 전무가 전기 충격기를 꽉 쥐었다. 저 사람은 협상하러 온 게 아니야. 그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청소하러 온 거야. 나는 가슴에 품은 서류철을 꽉 쥔 채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 안의 종이들이 내 목숨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청소라는 건 충분히 오래 침묵해온 자들 외에는 아무도 이 일을 알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다. 복도의 발소리가 완전히 멈췄고 누군가 전자도어록을 부수려는 듯 끽끽거리는 미세한 쇳소리가 들렸다. 문유리를 통해 지훈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게 보였다. 그 역시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내게 물러서라고 손짓했다. 강 전무가 갑자기 나를 창가 쪽으로 끌어당기며 다급하게 속삭였다. 이쪽 발코니는 옆 소외의실로 연결돼 있어. 따라와. 나는 멈칫했다. 절 도망치게 도와주시겠다고요? 설명할 시간 없어. 그녀가 발코니 창문을 거세게 밀었다. 찬 바람이 훅 들어오며 해운대로 저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를 실어왔다. 네가 여기 있으면 문이 열렸을 때 가장 먼저 표적이 될 건 너야. 나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한 채 그녀를 보았다. 이 상황에서 왜 절 도우시는 거죠? 그녀가 잠시 멈췄다. 그녀의 눈빛에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어쩌면 후회. 어쩌면 나를 이 방에서 죽게 내버려뒀다간 칠국장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먼저 대가를 치를 거라는 생존 본능일지도 몰랐다. 여기서 네가 잘못되면 1차적인 책임은 칠국장이 아니라 내가 덮어쓰게 될 테니까. 그 대답은 너무나도 노골적이어서 지난 12년 동안 그녀가 내게 해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믿음이 갔다. 나는 좁은 발코니로 나갔다. 뺨을 때리는 바람이 차가웠다. 아래로는 일요일이라 텅 빈 주차장에 차몇대만 고요히 서 있었다. 나는 20몇 층의 아찔한 높이를 내려다보지 않으려 난간을 꽉 쥐고 벽을 따라 이동했다. 등 뒤로 방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사람들이 들이닥치는 소리, 그리고 나보다 훨씬 굳센 강 전무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혜원 이사는 벌써 퇴근했소. 늦게 오셨군.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믿지 않지만 곧 알게 되겠지. 뒤져봐. 나는 숨을 죽이고 건물벽에 바짝 붙었다. 강 전무가 말한 소외의실 창문이 반쯤 닫힌 블라인드 너머로 어렴풋이 보였다. 나는 창문을 살짝 밀었다. 잠겨 있지 않았다. 안으로 몸을 들이밀고 소리 없이 창문을 닫은 뒤 벽에 기댔다. 어두운 방 안에서 내 심장 박동 소리만 메아리치듯 크게 들렸다. 1분도 채 안 되어 지훈이 비상구 복도 쪽에서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괜찮아? 네. 나는 숨을 헐떡였다. 하지만 강 전무님은 저 안에 혼자. 내가 추가 지원을 불렀어. 지훈이 나를 비상계단 쪽으로 재빨리 끌어당겼다. 지능범죄수사대랑 관할 경찰이 10분 내로 올 거야. 10분은 너무 길었다. 나는 나를 안전한 곳으로 밀어낸 강 전무에 대한 복잡한 감정과 공포 사이에서 갈등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우리는 계단을 3층 뛰어내려와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다. 지훈이 회사 차량이 아닌 준비해둔 무번호판 렌터카로 나를 밀어넣고 즉시 시동을 걸었다. 어디로 가요? 차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 내가 물었다. 낮의 빛이 쏟아져 들어올 때야 나는 여전히 서류철을 꽉 껴안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경찰서 본서로. 지훈이 백미러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대답했다. 누군가 남은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우리가 가진 모든 걸 오늘 당장 넘겨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젯밤 비를 맞은 가로수들이 스쳐 지나갔다. 병원에서 엄마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정이 많아서 마음이 약해진다는 말. 하지만 엄마가 틀린 점이 있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선의를 믿어서 마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다. 나는 늘 믿음과 진실 사이의 마지노선을 찾으려 애썼을 뿐이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노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차가 도로로 접어들자 지훈의 전화가 울렸다.
전화를 받은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무슨 일이에요? 그가 전화를 끊자 내가 물었다. 경찰이 강 전무 집무실에 진입했대. 지훈이 단어를 고르듯 천천히 말했다. 근데 안에 강 전무가 없대.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럼 어디로 갔는데요? 아무도 몰라. 지훈이 운전대를 꽉 쥐었다. 책상 위에 비취 반지랑 급하게 쓴 메모 한 장만 남겨져 있었대. 뭐라고 써 있었는데요? 지훈이 100미러 너머로 나를 무겁게 바라보았다. 칠국장이 누군지 알고 싶으면 네 시아버지가 기장의 집을 살 때 재산 신고를 도와준 여자를 찾아가라. 그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내가 읽었던 수많은 서류들 중에 한 번도 등장한 적 없는 이름이었다. 그저 무해하게 변두리에 서 있던 사람이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나는 진짜 배우를 찾기 위한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더 깊고 아픈 진실이 남아있음을 깨달았다. 지훈의 차는 기장군의 좁은 골목 깊숙이 자리한 낡은 단층집 앞에 멈춰 섰다. 녹슨 양철 지붕과 담장을 반쯤 덮은 능소화 덩굴, 수십억 원대 거래를 뒤에서 조종하던 사람과 엮여 있을 것이라곤 상상도 할 수 없는 허름한 곳이었다. 나는 서류철을 꽉 쥔 채 차에서 내렸다. 긴장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이 철문을 넘어서면 어쩌면 나 자신조차 직면할 용기가 없는 진실의 파편을 마주하게 될지도 몰랐다. 지훈이 먼저 다가가 철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잠시 후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깡마른 체구에 머리를 틀어 올린 아주머니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나왔다. 누구 찾으시는교? 명의 아주머니시죠. 지훈이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백성모 어르신 강혜원 씨 시아버지의 대리 회계 업무를 보셨던 분 맞으십니까? 아주머니가 멈칫하더니 내 손에 들린 서류철로 시선을 옮겼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난 아는 기 아무것도 없심더. 그녀가 문을 닫으려 하자 내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아주머니, 제가 그 며느리 혜원입니다. 아주머니를 곤란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목숨을 잃을 뻔했고 제 회사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진실이 계속 묻힌다면 죄 없는 사람들이 다치게 됩니다. 부탁드려요. 명희 아주머니는 문고리를 잡은 채 멈춰 섰다. 공포와 오랫동안 짓눌려온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하는 눈빛이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이소.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말했다. 집안은 낡고 소박했다. 오래된 목재 가구, 그리고 누군가의 손목에는 작년 생일 내가 엄마에게 사들인 은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명희 아주머니가 물을 따라주고 자리에 앉았다. 손을 벌벌 떨고 있었다. 제 남편은 3년 전에 죽었심더.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경찰이 아직도 뺑소니범을 못 잡고 있는 교통사고였지에 나는 묵묵히 들었다. 직감적으로 이 이야기가 단순한 상실의 슬픔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남편이 죽기 전에 남진건설 폐창고에서 경비로 일했어에. 그때 남진건설 사람들하고 나중에야 내가 칠국장이라는 걸 알게 된 어떤 나이든 영감이 은밀하게 거래하는 걸 우연히 봤다합니다. 남편분이 그 이야기를 아주머니께 하셨나요? 그녀가 눈시울을 붉히며 끄덕였다. 너무 무서워해서 경찰에 신고하려 했는데 신고하기도 전에 사고가 나버린 깁니다. 방안이 싸늘해졌다. 뱉어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동안 털어놓지 못했던 고통이 서려 있었다. 그럼 왜 그 후에 제 시댁에 대리 회계일을 해주신 거죠? 내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물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옷자락을 꽉 쥐었다. 남편 죽고 나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겠다고 했어에. 대신 백성모 영감님이 기장의 집을 살 때 이 계좌 저 계좌 거쳐서 들어온 큰돈의 출처를 숨기고 재산 신고를 돕는 일을 해야 한다. 캐심더. 나는 서류철을 꽉 쥐었다. 아주머니를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죠? 그녀가 머뭇거리며 밖에서 누가 엿듣기라도 할까? 창문 쪽을 힐끗 보았다. 이름은 모르고 그냥 칠어르신이라 불렀어에.
매달 7일 날 보고를 받으러 나타났으니까에. 얼굴은 보셨나요? 봤지에.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60대 중반쯤에 키가 크고 흐린 날에도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심더. 그리고 왼쪽 관자놀이에 길게 흉터가 있었지에. 나는 지훈을 보았다. 그도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이 디테일이 배우의 진짜 정체를 밝혀낼 핵심 열쇠가 될 것임을 우리 둘 다 직감했다. 그 거래와 관련된 서류 남아있는 거 있습니까? 내가 희망을 걸고 물었다. 명희 아주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들, 은행 사본, 그리고 떨리는 글씨로 적힌 작은 수첩이 있었다. 남편의 억울함을 풀 날이 올까봐 다 챙겨놨었어에. 그녀가 상자를 탁자에 놓았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근데 너무 무서워서 경찰엔 못 갔지에. 칠어르신은 경찰 안에도 자기 사람을 심어놨다고 했으니까에. 나는 수첩을 펼쳐 한 장 한 장 넘겼다. 금액, 날짜, 그리고 나측은 이름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백성모, 백도진, 그리고 내 심장을 먹게 만든 이름 하나가 있었다. 이 모든 사건에 절대 등장할 리 없다고 생각했던 이름, 내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머니를 올려다보았다. 왜 저희 아빠 이름이 여기에 있죠? 명희 아주머니가 미안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4년 전에 아버님이 작은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처해서 큰 돈을 빌리신 적이 있심더. 그 돈이 칠어르신의 페이퍼 컴퍼니 중 한 곳에서 나온 기라에 발밑에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처음부터 우리 가족 역시 내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 거대한 거미줄에 얽혀 있었다는 뜻이다. 어쩌면 그 빚의 은혜라는 보이지 않는 끈 때문에 부모님이 그토록 오랜 시간 시댁의 비정상적인 요구와 내가 당하는 부당함을 묵인하고 참고 견디라고 하셨던 것일지도 몰랐다. 갑자기 지훈의 전화가 다급하게 울렸다. 전화를 받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무슨 일이에요? 그가 전화를 끊자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님이 방금 연락하셨어. 지훈이 목이 맨 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병실 앞에 자칭 가족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병원에선 등록된 면회객 명단에 없는 사람이라고 확인했대.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주머니의 수첩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모든 조각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칠곡장을 찾는 건 이제 나만의 싸움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내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시간 싸움이 되었다. 차는 해질녘의 도로를 질주했다. 지우는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차를 몰았다. 나는 조수석에 앉아 명희 아주머니의 나무 상자를 꽉 안고 있었다. 요철을 넘을 때마다 심장이 함께 덜컹거렸다. 아버지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가다 끊어졌다. 그 무력감은 지난 며칠간 겪었던 어떤 협박보다도 끔찍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내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혈육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정해. 지훈이 시선을 앞 유리창에 고정한 채 말했다. 해당 병원 관할 지구대에 연락했어. 당장 출동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진정할 수가 없었다. 엄마가 폐창고로 납치됐던 그 밤의 기억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시멘트 포대 더미의 곰팡내와 어둠 속에서 내 이름을 부르던 엄마의 목소리가 너무나 선명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곳에 아빠를 홀로 남겨둔 것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아닌지 두려웠다. 병원 정문에 차가 서자마자 나는 뛰어내려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지훈이 주차할 때까지 기다릴 새도 없었다. 엄마가 있는 4층 병동 복도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환했다. 병실 문 앞에 다다랐을 땐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다. 하지만 내 눈앞에 펼쳐진 건 내가 두려워했던 혼란스러운 광경이 아니었다. 아빠가 침대 곁에 조용히 앉아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고 문 앞에는 병원 보안 요원 2명과 사복 차림의 구역 경찰 1명이 서 있었다. 아빠.
안도감에 목이 메어 불렀다. 아빠가 돌아보았다. 여전히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혜원아, 왔니? 그 사람 어디 갔어요? 내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경찰이 오기 전에 보안 요원들이 내쫓았어. 아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엄마 병세에 대해 상담할 게 있다고 하더구나. 근데 내가 무슨 과냐고 묻자 우물쭈물하는 게 이상해서 바로 보안 요원을 불렀지. 경찰관이 다가와 복도 CCTV에서 캡처한 사진을 내밀었다. 이 사람 아십니까? 화면 속 중년 남성은 앵글이 비껴가 얼굴이 흐릿했지만 익숙한 특징 하나를 알아볼 수 있었다. 병원 아닌데도 끼고 있는 검은 선글라스, 그리고 왼쪽 관자놀이에 희미한 흉터.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명희 아주머니가 묘사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7국장일지도 몰라요.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뒤따라 달려온 지훈이 듣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사팀에 바로 넘겨서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랑 대조해 볼게. 나는 엄마 쪽으로 고개를 돌려 엄마의 손을 잡았다. 방금 전에 공포에서 벗어나 온기가 조금씩 돌아오는 게 느껴졌다. 엄마, 괜찮으세요? 난 괜찮아. 엄마가 대답했지만 여전히 눈빛엔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그냥 지난번처럼 될까봐 무서워서 나는 엄마의 손을 꽉 쥐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나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매일 공포 속에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괴로웠다. 하지만 지금 물러선다면 우리 뒤에 숨은 자들이 더 기고만장해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아빠가 나를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혜원아, 네게 할 말이 있다. 나는 아빠를 보았다. 내가 몰랐던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날 것 같은 직감이 들었다. 그 옛날 빈말이다. 아빠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나는 끄덕였다. 명희 아주머니 수첩에서 아빠 이름 봤어요. 아빠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4년 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다. 그때 내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 내 엄마가 폐물까지 다 팔아도 은행 빚을 막을 수가 없었어. 그때 누군가 찾아와서 담보 없이 저리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지. 난 그저 회사를 살리고 직원들 월급 줄 생각만 하느라 그게 누구 돈인지 몰랐단다. 그럼 언제 하셨어요? 네가 도진이랑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아빠의 목소리가 메어왔다. 그놈들이 찾아와서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다고 하더구나. 대신 내가 입을 다물고 네 인생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어. 네가 시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보더라도 말이다. 멍해졌다. 모든 것이 뼈아프게 명확해졌다. 수년 동안 부모님이 그토록 이상할 정도로 인내하셨던 이유, 내가 시댁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걸 뻔히 알면서도 늘 가정을 위해 참고 맞추라고 당부하셨던 이유, 그 모든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부모님을 올가매고 있던 보이지 않는 끈 때문이었다. 미안하다. 아빠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내가 너무 오래 침묵하는 바람에 우리 딸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하게 했구나. 나는 아빠를 끌어안았다. 앙상해진 어깨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떨리는 것을 느꼈다. 내 마음 속에 원망은 조금도 없었다. 오직 자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목소리마저 잃어버린 채 묵묵히 견뎌야 했던 부모님을 향한 깊은 연민뿐이었다. 그때 지훈의 전화기가 다시 울렸다. 전화를 받은 그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신원이 확인됐어.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진실을 내뱉기 전 단어를 고르는 듯 했다. 병원 CCTV에 그 남자는 2년 전에 퇴직한 고위직 공무원이야. 투자관리 부서에서 일했고 지금은 7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지. 나는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지훈이 무거운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진짜 이름은 곽기석. 전 도시계획국장이야. 10년 전 제주 프로젝트 부지 용도 변경을 직접 승인했던 사람이지. 나는 충격에 빠져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이름, 그 직책이 모든 걸 설명해 주었다. 왜 규제가 그렇게 쉽게 풀렸는지, 왜 내부 감사가 무용지물이 되었는지. 이 남자는 어둠 속에서 이익을 취할 뿐만 아니라 과거 자신이 쥐고 있던 합법적 권력을 이용해 모든 음모를 합리화했던 것이다. 그리고 퇴직한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인맥을 동원해 뒤에서 모든 걸 조종하고 있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나요? 내가 결연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이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안색이 변했다. 마지막 위치 추적 결과 김해국제공항 쪽으로 이동 중이야. 나는 주먹을 꽉 쥐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 남자가 부산을 떠나게 된다면 내가 지난 며칠 동안 목숨을 걸고 수집한 증거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힐지도 몰랐다. 그리고 엄마, 명희, 아주머니의 남편, 회사가 무너지면 직장을 잃을 수천 명의 사람들을 위한 정의는 영원히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지훈이 김해공항을 향해 차를 몰았다. 나는 조수석에서 여전히 아주머니의 수첩을 꼭 쥐고 있었다. 마치 그것만이 내 정신을 붙들어 매주는 유일한 동아줄 같았다.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들의 행렬을 보며 나는 내 인생의 남은 부분을 결정지을 정면 승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경찰이 공항 진입로 두 곳을 차단했어. 지훈이 전방을 주시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놈이 언제든 이동수단을 바꿀 수 있어.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도착해야 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내 가족, 명희, 아주머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그 배후의 얼굴을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 공항 출국장 앞에 차가 멈추자마자 수속 카운터 근처에 작게 모여있는 군중이 보였다. 안내 방송이 단조롭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작은 캐리어를 끌고 보안 검색대를 향해 바쁘게 걸어가는 크고 마른 체구에 선글라스를 낀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저 사람이에요. 격앙된 감정을 억누르느라 갈라진 목소리로 내가 말했다. 지훈이 즉시 근처에 잠복해 있던 수사팀에 신호를 보냈다. 단 몇 초 만에 사복 차림의 형사 2명이 그에게 접근했다. 한 명은 앞을 막아섰고 다른 한 명은 그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곽기석 씨, 저희와 동행해 주시죠. 그는 멈칫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조금 떨어져 서 있던 나와 시선이 마주쳤다. 나는 그의 눈에서 찰나의 놀라움이 스쳐 지나간 뒤 곧바로 차갑고 평온한 표정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 마치 자신을 그저 체스판의 작은 말 정도로 취급했던 상대가 여기까지 찾아올 것을 미리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강 이사. 그가 입을 열었다.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목소리였다. 내 생각보다 훨씬 대단하군. 나는 처음에 느꼈던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내고 한 걸음 다가갔다. 당신이 도구로 쓰려 했던 사람들을 너무 과소평가했군요. 그는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작게 입꼬리를 올렸다. 미소라기보다는 뒤늦은 인정에 가까웠다. 어쨌든 게임은 끝났군. 나는 대답하지 않고 두 형사가 그를 데려가는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주변 승객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내 마음엔 상상했던 통쾌함 대신 고요한 안도감만이 번졌다. 마치 기나긴 폭풍우가 지나간 뒤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기보다는 조용히 주저앉아 크게 심호흡하며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과 같았다. 그 후 몇 주는 폭풍처럼 지나갔다. 수사기관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고 곽기석은 입찰 조작, 돈 세탁, 직권남용 등 여러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강 전무는 체포된 후 선처를 받기 위해 수사에 협조했다. 그녀의 진술 덕분에 지난 10년간 이어져 온 페이퍼 컴퍼니와 교묘한 자금 세탁의 전모가 밝혀졌다. 남 팀장과 차 부장도 구속되었다. 신우이 유라는 가짜명의 대출과 관련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도지는 수사에 협조한 점과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가 구치소에서 나오던 날 나는 데리러 가지 않았다. 그저 짧은 전화 한 통을 받았을 뿐이다. 미안해. 쉰 목소리에 그는 수없이 사과하며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자격지심과 가족들의 꼬드김에 넘어가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했다. 나는 끝까지 듣고 난 뒤 아주 가볍게 대답했다. 더 이상 당신을 원망하진 않아. 하지만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 한 번 깨진 믿음은 아무리 다시 이어붙여도 예전과 같을 수 없으니까. 그 통화를 끝으로 우리는 비 내리던 그날 밤 내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이혼 서류에 정식으로 도장을 찍었다. 회사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었다. 숨겨져 있던 수천억 원의 부채는 새로운 이사회의 감시하에 투명하게 처리되었다. 제주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되었지만 초기 계획대로 어떠한 부당한 개입 없이 이루어졌다. 나는 약속대로 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 승진은 누군가의 뒷배 덕분이 아니라 내가 증명해낸 능력과 투명성 덕분이었다. 명희 아주머니는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출석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나는 그녀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배상 청구 절차를 도왔다. 세상을 떠난 남편이 돌아올 순 없겠지만 적어도 그의 죽음에 얽힌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녀는 더 이상 무언의 공포 속에 살지 않아도 되었다. 늦가을의 어느 오후 나는 옛 아파트로 돌아왔다. 지금은 내부를 완전히 고쳐 과거의 흔적을 말끔히 지운 상태였다. 한때 없앨 뻔했던 서재는 더 넓히고 책장을 새로 들였으며 시내를 내려다보는 커다란 창문을 달았다.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엄마는 주말마다 나를 보러 올라오신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마음의 짐을 벗어던진 아빠 역시 한결 가벼워지고 밝아지셨다. 나는 창가에 서서 해운대로를 오가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하는 모습은 도진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자고 했던 그날 밤과 똑같았다. 하지만 이번엔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하나도 없었다. 과거의 나는 착한 아내, 훌륭한 며느리가 되기 위해 나 자신을 지워가며 살았다. 나만 충분히 희생하면 모두가 평온할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젠 안다. 내 가치를 짓밟는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것을. 어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진짜 나를 마주하기 위한 문이라는 것을 말이다. 휴대폰이 울렸다. 지훈의 문자였다. 회사 회계 감사가 투명하게 통과된 걸 축하하며 저녁을 같이 먹지 않겠냐는 내용이었다. 나는 문자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고 좋아요라고 답장을 보낸 뒤 코트를 걸쳐 입고 현관문을 나섰다. 내 뒤로 굳게 닫힌 문 너머에는 길고 길었던 불면의 밤들, 음모, 그리고 배신이 영원히 남겨졌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에 닿았지만 내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